있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9도입니다. 일라디오 4시 경제뉴스 아나운서 임지웅이 전해드렸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혼란 속에 있는 듯 합니다. 미국이 재정 적자로 인해서 국가 부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국제 유가나 공급망도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자, 세계 경제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전망해보고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끝났습니다. 21대에 이어서 이번 국회에도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게 됐는데요. 그동안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내놓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은 어떻게 될지 또 총선 이후 집값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자,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통계청에서 내 외국인 인구 추계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2022년 기준 장래 인구 추계를 반영한 이제 내국인, 외국인 이런 인구 추계를 발표한 건데요. 그러니까 2021년을 기준으로 2022년부터 2042년까지 이제 국내 인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 통계청이 계산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인구 다양성을 내다보기 위해서 산출한 자료인데요. 우선 총 인구부터 말씀드리면은 2022년에 5,167만 명이거든요. 2042년에 4,963만 명으로 감소를 합니다. 네. 5천만 명대가 이제 깨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총 인구는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내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더한 숫자인데요. 이 총 인구 중에 내국인 구성비는 2022년 기준으로는 96.8%인데 이 2042년에는 94.3%로 감소합니다. 네. 대신 그만큼 이제 외국인 인구가 이제 좀 5.7%까지 증가할 전망이고요. 20년 뒤에 국내 인구 중에 외국인 비율이 약 7%까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는 게 이번 통계 발표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생산 연령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은 그럼 어떤 변화가 예상되고 있던가요? 예, 지금 내국인 생산 연령 인구가 2022년 3,527만 명인데요. 20년 뒤에 2,573만 명, 한 950만 명이 줄어듭니다. 네. 외국인 생산 연령 인구가 대신 이제 조금 늘어나는데 2022년 147만 명에서 2042년 236만 명 이렇게 조금 늘어납니다. 생산 연령은 15세부터 64세에 해당하는 인구인데요. 이 초고령화로 인해서 국내 생산 연령 인구가 20년 사이 이제 70%에서 55%로 15%포인트 감소를 하는 거죠. 네. 대신 이 자리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일부 차지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내국인 중에서는 또 이제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지금 2022년 기준으로는 17.8%인데 2042년은 36.9%, 2배 가까이 또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런데 네. 우리 주변에 이제 20년 뒤에는 그 10명 중에 4분이 어르신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 안에 들어가 있겠죠. 네. 그 외국인 인구 추계와 관련해서는 어떤 통계가 나왔던가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지금 여기 총 인구에 이제 제가 외국인 인구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이제 이 통계상 언어로는 이제 이주 배경 인구다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귀화한 내국인들이 있죠. 그리고 네. 여기다가 이제 이민자 2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순수 외국인 이런 걸 다 이제 포함을 하는데요. 네. 우선 귀화 외국인 비중이 2022년 전체 인구의 이제 0.4%였다면은 네. 2042년에는 1.0%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민자 2세의 비중도 2022년에는 0.6%였다가 2042년 1.4%까지 이렇게 증가를 하고요. 네. 근데 문제는요. 이 인구마저 2036년부터는
자연 감소가 시작된다. 이런 게 지금 이번 통계청 설명인데요. 네. 그러니까 자연 증가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숫자가 플러스일 때 자연 증가다 이렇게 말하고 그 반대면은 자연 감소인데요. 2022년에는 이제 마이너스 12만 명이었거든요. 이제 네. 인구가 계속 우리나라가 줄고 있다는 얘기죠. 한 해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12만 명 더 많은 건데 2042년으로는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 31만 명까지 갑니다. 네. 지금 2022년에는 이제 220만 명 이렇게 돼서 이제 좀 외국인 인구를 보면은 2022년에는 220만 명이고 네. 2042년에는 404만 명으로 증가를 하지만 어쨌든 36년부터는 사망자 수가 이마저도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의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더 늘어난다.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은행권의 가계대출 현황 등을 담은 금융시장 동향 자료가 나왔죠. 네, 지금 은행 가계대출이 1년 만에 줄었는데요. 아, 그래요? 예, 한국은행이 금융시장 동향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네. 3월 말 기준으로 예금은행의 정책 모기 지론을 포함해서 이 가계대출 잔액이 1,098조 6천억 원. 네. 네, 한 달 전보다 1조 6천억 원 줄었는데요. 은행권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감소한 거는 지난해 3월 그때 이제 마이너스 7천억 원 정도 됐는데 그 이후 12개월 만입니다. 네. 지금 부동산 시장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어쨌든 가계부채 좀 은행권이 관리에 나섰거든요. 그런 게 있고 2월부터 또 주담대 금리를 인상한 영향이다. 이렇게 좀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가계대출 종류별로는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해서 이 주택담보대출 이건 5천억 원 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860조 5천억 원이 됐는데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이 좀 줄었어요. 이제 2월보다 한 1조 7천억 원이나 축소가 됐는데 지금 전세자금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1, 2월에 이사를 많이 다니고 3월에는 신학기다 보니까 이사가 줄은 그런 계절적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신용대출 부분은 어땠습니까? 신용대출 부분이 이번에 엄청 줄었는데요. 아, 그래요? 예, 금융위원회와 또 금융감독원이 오늘 가계대출 동향도 이거 따로 공개를 했는데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해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지난달 4조 9천억 원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2월에 1조 9천억 원 줄었는데 그것보다 감소폭이 더 큰 거죠. 은행권에서는 이제 2조 1천억 정도 줄었고 은행권 그것도 이제 제2금융권이 또 따로 있잖아요. 이제 2조 8천억 원 줄어서 다 합쳤더니 한 4조 9천억 원 줄은 거죠. 네. 뭐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할 거 없이 다 이제 감소를 한 겁니다. 이 신용대출은 빚을 갚는 이 대출 받은 분들이 좀 늘어난 데다가 어쨌든 그러니까 그분들이 빚을 많이 갚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부실 채권의 경우에는 이 헐값에 매각하는 그런 상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많이 늘어난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기업대출은 반대로 규모가 더 늘었다면서요? 예. 그럼 예금은행의 그 3월 기업대출 잔액이 1,272조 8천억 원 이랬는데요. 한 달 사이에 10조억 원 정도 늘어난 거예요. 10조 4천억 원 정도 늘었는데 네. 3월 기준으로는 2020년 3월 이후 역대 두 번째 증가폭입니다. 대기업 대출이 4조 1천억 원, 중소기업 대출은 6조 2천억 원 증가했는데요. 중소기업 가운데서는 이제 개인 사업자도 들어가는데 여기 개인 사업자 대출이 1조 3천억 원 불어났습니다. 네. 대기업 대출의 경우는 일부 대기업의 이제 시설 자금 수요 이런 걸로 인해서 증가폭이 좀 커졌고요.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에는 은행 관련 이제 대출 은행에서도 이제 영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영업이 좀 강화됐고 이 법인세 납부 수요가 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왔습니다. 네. 예금은행의 그 3월 말 예금 잔액은 2,362조 5천억 원으로 2월 말보다 36조 원 늘었습니다. 네. 그 오픈 AI의 그 샘 올트만 CEO가 글로벌 연합을 추진하고 있다면서요. 이 얘기 좀 그렇습니다. 자세히 전해 주실까요? 예, 샘 올트먼 CEO가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필요한 뭐 반도체, 에너지, 데이터 센터 이런 인프라 확보를 위해서 정부뿐 아니라 이 업계를 아우르는 글로벌 연합을 결성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올트먼이 이번 주에 아랍에미리트 투자자 그리고 정부 관계자 또 그 외에 이제 다수 서방 국가 관계자를 만났다. 여기에다가 아랍에미리트 주재 미국 대사인 마르티나 스트롱까지 만났다는데요. 네. 이 비용이 많이 드는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민간 부문과 국가가 이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한번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네, 네.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현지 시각 11일에는 이제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미국 국가안보 그리고 이제 정보 공동체 이런 구성원들과 함께 또 회의를 할 예정인데요. 네. 이 회의를 하게 된 배경이 이제 반도체 칩 거기에다가 주요 인프라의 공급 속도가 이 AI 기술의 빠른 이런 배포와 보조를 맞출 수 없다. 이런 걸 좀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좀 이런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챗GPT 아버지로 불리지 않습니까? 샘 네. 올트만. 네. 이렇게 글로벌 연합을 결성하려는 이유가 분명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펼쳐질 우리 AI 시대에서는 굉장히 큰 전력 에너지가 필요로 하거든요. 네. 이제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기 공급이 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네.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상황이 이제 우려가 된다는 건데 이 올트먼 CEO 입장에선 돌파구가 필요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때문에 에너지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뭐 핵 융합이라든지 또 태양광 발전 이런 네, 에너지 네. 개발을 토대로 AI 개발을 좀 촉진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AI 반도체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하나 있죠. 바로 미국의 이제 엔비디아인데 네, 네. 이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러면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한번 자체 생산망을 좀 구축을 해보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전 세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좀 유치를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현재 논의가 이제 반도체 생산을 넘어서 아까 좀 말씀드렸던 뭐 에너지, 데이터 센터 이런 또 다른 자원까지 다 지금 한번 이참에 논의를 해보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 좀 광범위한 AI 동맹을 형성을 해보겠다 이랬고요. 어쨌든 글로벌 인프라와 공급망 확대에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오픈 AI 측도 밝혔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올트만 CEO가 억만장자 대열에 처음으로 합류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전은 아니었나 보죠. 전 세계 부자 순위에서 이제 2,692위 진입을 했는데요. 자산 가치가 이제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3,550억 원에 달하거든요. 네. 자산 중식은 원래는 이제 투자를 많이 잘해서 투자 수익으로 됐는데 그 원래는 이제 오픈 AI CEO 부임하기 전에 이 투자 회사 Y 콤비네이터 이끌면서 여러 스타트업에 투자했던 게 있어요.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서 주식 평가액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17분입니다. 미국 경제.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었죠. 지난해 9월부터 조금씩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 상승률이 떨어지면서도 노동시장 그리고 소비 지표가 견조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올 초부터 좀 이상 기류가 감지되는 것 같습니다. CPI 상승률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3월에는 3.5%를 찍었는데요. 또 그리고 여기에다 국가 부채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 경제 어떤 상황이고 미국의 영향을 받는 세계 경제 흐름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KBWM 스타 자문단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신 이우신익 박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바쁘실 텐데 네. 이번에 또 책도 쓰시고요. 다가올 5년 미래 경제를 말한다. 네네. 궁금했어요. 미래 경제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일단 이제 경제를 얘기하려면은 미국 경제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네.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미국 경제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아쉬울 게 없는 상황입니다. 아쉬울 게 없어요.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고 네. 우리는 사실은 이제 물가가 떨어질 것 같았는데 그래서 금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네네. 이거를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미국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네.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된다. 맞습니다. 네. 그 이유를 잠시 말씀드리면 네네. 인플레이션 2%까지 가야 된다는 논리는 사실 1980년대 뉴질랜드에서 먼저 만들어진 논리인데요. 한참 된 거군요. 엄청 오래됐습니다. 네. 그 당시에 만들어진 계기도 그 당시에 뉴질랜드 은행 총재였던 이제 그 돈 브래시라는 분이 인구 성장률 당시의 인구 성장률하고 인플레이션을 가감해가지고 네. 대략적으로 수치를 탕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 이후 1990년도에 네. 잭슨호에서 ECB 그다음에 페드 이제 주요 스웨덴 중앙은행 주요국 이제 중앙은행 총재들 다 모아놓고 ECB는 유럽 네네, 중앙은행하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서 이제 자랑스럽게 발표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2% 물가로 통제를 하면 앞으로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듯한데 이러면서 네. 모든 중앙은행들이 2% 물가를 채택하게 되는 거죠. 그랬던 거예요. 네. 역사적으로.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언뜻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FOMC 미국의 네. 통화정책 결정회의에서 보시면
금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3% 정도가 유리할 것 같아. 이 얘기는 뭐냐면 네. 물가도 3% 정도는 유지를 해도 미국 경제에 그렇게 큰 데미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 이번에 이제 물가만 잠깐 이제 우리가 놓고 보더라도 네. 유가가 안정되고 서비스 가격, 렌트비가 좀 안정되는 듯 보이니까 실제로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딴 데서 또 올라요. 운송 서비스 가격, 뭐 전기료, 전기료 이런 게 외식 오르죠. 이런 것도 오르고요. 네. 네. 자, 이게 왜 오를까요? 경제가 그만큼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가져올 수 있는 힌트는 미국 경제가 금리 인상으로 장기간 금리 인상을 해서 침체로 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했고 네. 그래서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야 기준금리를. 네. 그리고 그들도 말했잖아 3번 인하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작년 연말부터 계속 그렇죠. 그런 얘기 나왔죠. 그런데 이런 과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assumption 그러니까 추정. 그 뭐라고 그러죠? 가정. 그 가정 자체가 네. 다 바뀐 겁니다. 그들의 가정하고는 달라지는 상황이 계속되는 거고 여기의 핵심은 성장이 아직도 미국은 지속이 되고 있다. 근데 지금 노동시장 상황도 좋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는 셈인 거고요. 네. 그러면 미국이 생각했던 2%대로 물가가 되면 우리는 금리를 내리겠다. 이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당분간은 유효하지 않은 것이고요. 두 번째는 네.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 그 연준의 의장이십니다. 파월 의장이 밑밥을 깔기 시작하십니다. 방금 작년- 용어로는 조금 그런가요? 작년 12월부터 네. 밑밥이라기보단 뭐라 그래야죠? 명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네. 작년 12월부터 우리는 경기가 나빠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노동시장이 뜨겁다라고 하더라도 네. 우리는 금리를 정상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네. 금리를 내릴 수 있어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이거는 우리 한국인 그리고 한국의 분석가들 입장에서는 약간 놓치기 쉬운 부분이었지만 사실은 미국 연준 페드가 큰 변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떤 변신이냐면 그전에는 물가하고 실업률을 갖다 컨트롤하는 거에 두 가지 집중 임무가 있었는데 네, 네, 네. 정상화를 한다는 거는 뭐냐면 경기가 미래에 조금이라도 안 좋아질까 봐 미리 대응할게. 미래 네. 경기 조절력까지 가져가겠다. 욕심이 많은 거죠. 네. 한편으로는 그만큼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연준이 해줘야 되는 일들이 많아졌다. 네. 이런 상황인가 보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봤던 것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박사님 말씀 듣고 네네. 이제 들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미국 경제가요 이렇게 계속 잘 갈 수 있는 게 결국은 엄청난 재정 적자로 가능한 거다 이런 얘기 네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GDP 대비해서 마이너스 6%이고 바이든 정부에서는 사실은 올해쯤이면 흑자 재정을 유지할 거라고 그들이 선언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올해 또 이제 12호 그 의회 예산처에서 또 발표를 하죠. 올해는 마이너스 6인데 네. 내년에는 좀 좋아져서 마이너스 5가 될 거야. 그러니까 뭐가 마이너스 5라는 말씀? 재정 적자 비율, 재정 적자 GDP 비율. 대비 네, 네. 재정 적자 비율이요. 예. 그러니까 사실 2000년대 이후로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역할이 완전히 분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은 돈을 써가지고 국채를 찍어내서 돈을 써가지고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경제를 이제 부양시키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 돈들은 다 어디로 쓰여지냐면 이제 사회 이전 지출이라고 하는 가게한테 돈을 막 이제 어떻게 보면 넣어주는 그런 이제 투입이 되는 그런 셈이 되고 그러니까 가게는 어떻게 될까요? 부채를 조달하는 흐름이 막히지 않는 이상은 계속 정부 돈을 받아가지고 그 외에 투자 자산 소득도 좋고 하다 보니까 미국 시장은 항상 이제 좋았던 측면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돈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노동 소득도 최근에는 되게 좋았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소득이 어느 하나 나무랄 데가 없이 좋은 상황이 되니까 네. 소비는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산과 공장은 어디서 돌리느냐? 그걸 예전에는 중국이 맡아줬었죠. 네. 근데 최근 와서는 그게 이제 조금씩 변모되고 있는. 즉 그들은 달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글로벌 금융기관 개인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전 세계 어느 통화보다도 그래도 안전하고 즉시 언제든지 누구하고 거래를 하든지 쓸 수 있는 통화이기 때문에 네. 보유 욕구가 되게 강한 것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달러를 기반해서 계속 채권 발행, 부채 많아도 계속 누군가가 채권을 사주는 그런 경향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돈을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이죠. 한 국가가
그 재정 적자를 어느 정도 가져가면 이게 위험하다 아니다 이런 게 있습니까? 제가 어느 이제 정도 수준으로 보세요? 이 책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부제가 제 네. 책의 부제는 경제의 신은 죽었다라는 겁니다. 네, 신은 죽었다. 네. 네. 이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첫 번째, 예. 우리가 전통적인 경제학 원론,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정통학파, 케인즈 이런 데에서는 네. 재정적자 비율이 몇 % 이상 넘어가면 위험해요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권고 수준을 맞추지 않으면 경제는 파산에 이를 것이다. 네. 근데 이러한 기준을 완전히 깨버린 게 바로 미국인 겁니다. 네. 무엇으로 깼나요? 현대화폐 이론. 네. 즉 이건 뭐냐면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 이제 적자가 나도 돼. 네. 하지만 우리는 화폐는 어디까지는 약속이고 기능이고 신뢰이기 때문에 네. 다음번에 현재 적자가 있더라도 다음에 흑자로 돌릴 만큼 네. 열심히 기능적으로 돈을 잘 풀면 돼. 네. 이러한 논리와 이제 현대화폐 이론이라고 하는 MMT를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풀어왔죠. 단 하나 숙제는 있습니다. 현대화폐 이론에서도 마지막에 그로 인해서 과잉 화폐가 풀림으로 플러스 인한 유동성이 네, 커지며. 유동성으로 인한 부작용들은 어디서든지 인플레든지 뭐든지 나타날 수 있으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네. 경제를 충분히 발전시킨 다음에 세금을 걷어들이면 다시 이제 적자 규모도 줄어들고 좋아진다. 이런 논리를 피력하지만 미국은 세금 인상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이 사이클로 계속 갈 건지가 참 궁금해요. 네. 다른 나라들도 지켜보고 있을 테고요. 네. 네. 그걸 또 흉내내는 나라들도 있을 테고요. 맞습니다. 바로 정확하십니다. 네. 우리가 이 예를 들면은 그런 표현을 들어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고대 봉건 시대에 잠깐 예시를 재밌게 드리면 네. 지주가 있었습니다. 네. 노예를 부린 지주가 있었는데 이 노예들한테 충성을 이제 요구를 하면서 당신들은 나에게 기도하고 충성을 하면은 많은 식량을 얻을 것이야. 근데 이상해지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가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계속 이 지주가 식량을 계속 공급을 해줘요. 네. 노예는 이제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저 식량은 어디서 나온 거지? 어느 날 가보니까 그 지주의 지하 창고에 금 찍는 기계가 있었던 거예요. 뭐를 찍어요? 금을 찍는 기계. 금을 찍는 네. 기계. 그래서 그 금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식량을 사다가. 그래서 식량을 사다가 빠르시네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보고서 이 노예는 다른 곳으로 이제 도망가서 군락을 형성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죠. 본인도 배워서. 그렇죠. 금보다는 은이나 동을. 자, 이게 뭐냐면 최근에 나타난 경제 분권화 현상인 겁니다. 네. 중국도 위안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들의 연대 속에서 위안화를 많이 쓸 수 있게끔 계속 노력을 하고 그렇죠. 있죠. 지금 네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두 번째, 제가 부제로 말씀드렸던 경제의 신은 죽었다 두 번째 부제로서 무엇이 나오냐면 그렇게 해서 전통화폐 이론이 아닌 것으로 미국이 계속 끌어왔지만 네. 어떤 스킬로서 경제적 스킬로 이제는 그것도 다 눈치를 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기존에 해왔던 2000년대 이후에 해왔던 그런 방식으로 네. 결국에 화폐 찍어내기와 통화 패권의 힘을 입어서 네. 계속적인 부양을 하는 정책들이 서서히 지금 빛을 발해가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경제의 신이라는 게 달러였습니까? 이 모든 달러와 미국의 경제 메커니즘을 움직이는 모든 논리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죽었다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죽었다고 단정하긴 그렇고 약간 좀 힘이 잃어가고 있다. 저는 그래도 90% 이상 좀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이게 뒤쪽 연결고리가 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금값이 급등하고 네네.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이 맥락과 닿아 있는 거 아닐까요? 혹시? 맞습니다. 네, 그 얘기를 좀 정확하시고요. 해주세요. 왜 금이 급등을 하냐면요. 예. 지금 사실은 달러가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좋아서 달러가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금값이 올라요. 네, 왜 그러냐? 달러와 금은 사실 서로 상반되는 자산입니다. 네, 달러가 세면 금이 이제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경제가 분권화됐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즉 지금은 중국이라고 하는 이제 연대 많은 국가들이 더 이상 달러 국채와 달러 보유량을 늘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네. 그들도 위안화 자신의 통화를 갖는 데는 한계가 있죠. 포트폴리오상. 그러면 다른 통화로 대변을 이제 변환을 시켜가지고 다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채권 미국채를 안 사고 미국 달러 안 사니까 그 다음에 많이 사게 된 게 결국 금인 겁니다. 그래서 요즘 금을 그렇게들 맞습니다. 국가들마다 인민은행의 네. 금 매입 자체가 재작년부터 특히 위안화의 그 패권을 갖다 높이겠다고 선언을 한 그때부터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자, 상태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 네.
이제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을 알고 네. 또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네. 달러 패권을 이룰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 뭘 하려고 할까요? 바로 디지털 달러입니다. 디지털 달러? 네네. 디지털 달러 하면 우리가 말하는 코인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네, 네. 알고 있으신 이제 가격이 1달러당 1코인이라는 가격이 이제 네. 유지가 되는. 그거는 이제 가능할 수 있는 거는 유동성, 현금 유동성이 전통화폐로서 충분히 확보가 됐을 때 가능한 논리죠. 사실은 네, 1대1로 그렇죠. 매칭을 시키려면. 네, 네. 그래서 근데 이 디지털 달러를 우리가 얘기하는 CBDC 중앙은행의 네. 디지털 화폐 도입 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이미 그 전부터 선언을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달러가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위상을 어떻게 지켜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 어느 한 곳에서 파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스튜디오 안에서 파티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먹고 마시고 정말 많은 것들을 먹으면서 즐겁게 보내요. 근데 그날 밤이 지나고 나면은 사실 이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쌓이겠죠. 네, 간밤이를 생각하기 싫을 때가 네, 있죠. 그럴 정도로 피곤할 정도로. 근데 이제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우리 저기 MC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또 일을 해야 되지 네. 않습니까? 이게 치울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옆 스튜디오 가서 일단 일을 보는 겁니다. 네, 여기를 버리고. 네, 완전히 버리진 않죠. 그렇죠. 네. 나중에 다시 혹시 그쵸. 모르니까. 여기는 이제 저쪽에서 일을 보면서 틈틈이 와서 치우는 거죠. 네. 틈틈이 와서. 네. 자, 바로 그겁니다. 디지털 달러로 네. 전환을 시켜놓으면 네. 그동안 쌓여놨던 막대한 부채들을 네. 일단은 멀리할 수 있어요. 아, 네. 그런데 저쪽 가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네. 다시 기운을 차리고 네. 비타민도 먹고 회복을 해서 금융수지라고 하죠. 네. 금융수지. 네. 디지털 달러를 기반으로 한 금융수지. 즉 또다시 투자가 들어오고 네. 미국으로 돈이 들어왔을 때 그 돈을 가지고서 어쨌든 패깅이 되는 거니까 네. 바로 교환이 네, 되는 네. 거니까 이쪽의 부채를 갚아나가는 겁니다. 아,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시작한 네.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죠. 아닙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이 아. 디지털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년 이상 됐었고요. 아, 그런가요? 네. 항상 그들이 도입을 할 거다. 그러면 이게 네. 미국 부채가 지금 급증한 거를 여기서도 네. 미국은 좀 잘 해결할 수 있는 네. 여지가 있어 그렇죠. 보이네요. 마지막에 병목 구간에서 또다시 물꼬가 트이는 그런 구간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타이밍. 그러면 디지털 달러가 도입돼서 그러면 은행이나 국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갑자기 자, 궁금해요. 여기서 예. 우리가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으셔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네. 디지털 달러가 도입이 되면 이 디지털 달러를 찍어내고 관리하는 건 당연히 미국의 중앙은행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 디지털 달러를 직접적으로 금융기관이나 개인들한테 이제 발송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화폐 주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디지털 상에서. 디지털 상에서 네. 우리가 소위 말하듯이 이제 메이킹을 하는 거죠. 네, 디지털 상 메이킹을 하고 이제 송수신을 하게끔 네. 이제 시스템을 트랜잭션을 갖다가 감시하고 관리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 상업은행들이 우리가 예금과 대출하는 상업은행들이 죽는다라고 표현을 해서요. 그럴 것 일부에서. 같거든요. 일견. 그런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들의 백서와 내용들을 상당히 세심히 읽어보면요. 행간의미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금리를 다르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즉 전통화폐로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상업은행들이 받게 되는 예금 금리를 네. 이 우리가 디지털 달러라고 하는 네. 이쪽에서 일어나는 예금의 금리보다 조금 더 더 높게 주면요. 네. 그쪽도 유지가 됩니다. 유인이 생기니까요. 그렇죠. 그거를 네. 상업은행 시스템을 절대 무너뜨리지 않고자 그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참 결국은 다시 디지털 화폐 달러로 네. 그러니까 화폐로 그 전 세계 또 패권을 잡으면은 속수무책으로 다 쫓아가게 되는 건가요? 지금 맞습니다. 분위기면요. 네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이제 디지털 달러 새로운 화폐가 발생을 하려면 그것이 잘 통용이 되려면 첫 번째 대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중에 유동성들이 많아야 돼요. 네, 그렇게 그 이야기는 아주 쉽게 우리가 표현을 해드리면 많은 어종들을 갖다가 이제 잡으려고 할 때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요. 고래가 네. 바다를 갖다가 내가 고래를 직접 키워가지고 고래가 바다를 이렇게 이제 헤엄치고 유영하면은, 다니면서 네. 온갖 어종을 갖다 다 잡아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그 어종들을 다 빨아들이는 겁니다. 네. 자, 즉
모든 지금 자산의 가격들이 상당히 랠리를 보이고 있고 심지어 네, 비트코인까지 네, 네.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유동성 레버리지, 즉 네. 자산 가격이 높으면 네. 대출자들도 대출을 더 받으려고 하고 네. 대출을 주는 사람들도 더 주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신용 확대가 계속 일어나게 한 다음에 돈들이 충분한 상태에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네. 향후에 거기에다가 규정 하나만 몇 가지만 글을 쓰면 됩니다. IRA 우리 인플레 감축법 아시죠? 네. 미국에 와서 투자를 해야지 팔 수 있습니다. 네. 자, 미국 금융 거래에 있어서 디지털 달러를 몇 % 이상 쓰지 않으면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요 한 줄만 넣으면 됩니다. 이거는 저만의 추론이 아니고요. 예. 바로 예전에 달러가 패권을 얻기 전에 파운드가 패권 통화였었는데요. 네. 그때 스털링 블럭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때 바로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미국 경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네. 어떤데 네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까 네. 이런 걸 좀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지금 엄청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네네. 이런 시스템이 이제 변화된다라고 상정을 하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됩니까? 그러면 네. 우리가 첫 번째 이렇게 통화가 이렇게 더 강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고 그들이 이제 메인으로 쓰려는 통화로 변환이 되는 시기에서는 네. 당분간 적어도 2, 3년간 그것이 런칭이 되기 전까지 자산 가격은 쉽게 꺼트리지 않을 겁니다. 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한 유동성 공급이 될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레버리지화가 될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전환 시기에는요. 자산 가격의 변동이 엄청날 거예요. 그때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비달러 통화 같은 경우에는 그 시스템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들어가 있는 통화들이 더 위험합니다. 왜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패깅을 몇 대 몇으로 몇으로 할 교환해주냐. 것이냐. 네. 그런 규정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털링 블랙처럼 한 줄만 넣으면 되거든요.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언제쯤 올까요? 지금 최근에는 이제 좀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스위프트에서 2, 3년 안에 이제 런칭이 될 거다. 최근에 트럼프가 이걸 하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네, 왜? 네.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때문에. 즉 그 얘기는 오히려 도입 시기가 더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흐름은 이미 보여집니다. 그렇게 네, 가고 타고 있는 있습니다. 거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다 나누기 좀 부족하고 지금 미국 상황이 이제 네네. 그렇다면 네네.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 많으신데 네. 지금쯤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은지 뭐 단기 아니면 중장기 전략 뭐 이런 것 좀 말씀해 투자의 주신다면요. 원론적인 네. 측면에서 보시면 인베스코라는 투자 기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기가 미국이 좋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대장의 주식과 관련되는 기업들을 투자를 일정 부분 반드시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거기에 추가 플러스해서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에선 크레딧물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좋은 회사채 네. 성장이 되는 회사채들도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신흥국 한국을 포함한 다른 이제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 우리는 신흥국은 아니죠. 수출 국가들 이런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로테이션을 빨리빨리 해 나가야 된다. 네. 즉 미국은 대장이니까 어느 정도 적정 비중을 계속 가져가지만 다른 나라의 국가들의 비중에 있어서는 로테이션을 계속 전환하는 전략이 한 개를 중요하다. 계속 갖고 있는 게 그렇죠, 아니라 맞습니다. 적절한 때. 네, 대장은 가져가시고 그 외 국가들은 이제 조금씩 로테이션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신희 KBWM 스타 자문단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한 주간 집값 동향 살펴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주간 집값 동향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번 주도 상승폭이 좀 확대가 됐습니다. 매매 시장부터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가 전국이 마이너스 0.03%였는데 이번 주는 마이너스 0.01%고요. 네. 이런 추세라면 아마 다음 주나 한 2주 후가 되면 전국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수도권은 이번 주에 좀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주가 마이너스 0.01이었는데요. 네. 이번 주는
마이너스자 떼고 네. 0.01%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살짝. 저는 0% 찍고 0.01로 갈 줄 알았는데 0.02%포인트가 그게 올라갔고요. 큰 의미가 있나 모르겠어요. 너무 작은. 물론 보합입니다. 전체 네. 흐름은 보합인데 이게 추세를 보면 올해 초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0.02에서 0.03% 역시 보합입니다만 한 단계 한 단계씩 지금 상승폭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네. 지방은 마이너스 0.04에서 마이너스 0.03으로 하락폭이 축소가 됐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그냥 꾸준한 보합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전국은 0.03%고요. 수도권은 0.08, 서울은 0.06%입니다. 네. 176개 지역 조사한다고 제가 매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상승 지역이 지난주가 53개에서 이제 59개로 6개가 늘어났고요. 하락 지역은 115개에서 109개로 6개가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게 6개가 176개에서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는데 이 역시도 추세를 보면 상승 지역이 제 기억으로는 뭐 27개인가 24개까지 줄어들었다가 지금 59개로 늘어났고요. 네, 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아마 100개 이상까지도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뭐가 생각이 상승 듭니다. 지역이요? 상승 네. 지역은 네. 늘어나고요. 하락 지역은 줄어들면서 한 달, 두 달 정도 있으면 또 이게 데드 크로스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됩니다. 네. 자, GTX A 개통으로 이제 인근의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는 소식 전해 주셨었는데 이제 네네. 그 GTX B로도 관심이 좀 옮겨가고 있는 건가요? 뭐 송도 국제 신도시 같은 경우 집값이 좀 움직였다 이런 걸 봐서요. 네네. 네. 최근에 그런 뉴스가 나와가지고요. 제가 좀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제가 3주 전에도 송도 한번 다녀왔거든요. 그때는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거든요. 네. 개통식 하고 나서 제가 갔었는데 3월 말에 개통이었잖아요. 네네. 그때는 네. GTX B 착공식에 착공. 들어갔죠. 착공식. 저는 이제 네. A의 네네. A는 개통을 했고요. 네. B는 이제 착공식에 이제 대통령까지 참석을 해서 제가 그 다음 주에 이제 현장에 가서 체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좀 뜨거운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네. 지금 뉴스를 보니까 뭐 매덕이 올랐다라는 뉴스가 나와가지고 좀 그러게요. 의아해서 제가 팩트 체크를 했는데요. 특정 아파트 이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 더샤 하버뷰 13단지 뉴스에 나왔으니까요. 네. 전용 116제곱미터인데요. 작년 4월에 10억 7천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12억 5천만 원 거래가 되면서 1억 8천만 원 상승을 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1억 8천이 이렇게 올랐나 싶어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네. 2022년 4월이 최고 가격이었는데 13억 6천만 원 최고가 거래가 됐었고요. 네.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좀 조정이 돼서 2023년 작년이죠. 2월에 10억 3,50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네. 조금씩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 작년 11월이 7층이 12억 8,500까지도 거래가 됐었고요. 네. 올해 3월에 12억 5천만 원 거래가 됐으니까 이게 뭐 갑자기 툭 튄 건 아니고 네. 이제 작년 2월 바닥을 찍고 조금씩 올라가서 12억 5천만 원까지 올라왔고요. 네. 14단지도 있거든요. 14단지도 보면 이제 뉴스에서는 3억 1천만 원이 올랐다라고 나옵니다. 바로 근데 옆에 붙어 있나요? 예, 바로 네, 붙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왜 3억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올랐냐라고 보면 네. 작년 6월에 3층이 10억에 거래가 됐었고요. 네. 올해 지금 최근에 10층이 13억 1천만 원 거래가 됐으니까 시차가 벌써 10개월 정도 지나갔는데 그 사이에 이제 거래가 없다가 한 개가 거래가 된 거고요. 3층과 10층 차이를 감안해 보면 이거는 GTX B 개통 호재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기보다는 네. 작년부터 이제 좀 바닥 찍고 금리 인상도 멈추고 하면서 조금씩 개선된 게 이번에 거래가 되면서 반영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항상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제가 3주 전 갔을 때도 생각처럼 그렇게 아직까지 2030년 완공 예정입니다. GTX-B는. 네. 그러니까 6년이 남았으니까. 그것도 이제 제대로 될 때 그렇죠. 그렇죠. 좀 지연될 그래서 수 시장 있으니까. 분위기는 뭐 네. 지금 흥분할 필요는 없다. 개통이 임박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뉴스가 항상 나올 때는 우리가 이렇게 좀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알고 쓰는 걸까요? 아니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네. 이제 클릭 수가 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총선이 끝났습니다. 네네. 이제 그 22대 국회도 여소야대가 됐어요. 네. 그 부동산 시장은 이제 영향을 어떻게 받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이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그러셨어요? 아는 기자분들이 전화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별로 영향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소야대든 무슨 상황이든 총선이 별로 영향은 없는 거였었다. 총선 애초부터. 자체가 크게 영향도 없고요. 아, 네. 우리가 이제 영향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는 네. 고민에 빠질 수도 있고요. 기대감이 커질 수도 있고 네. 기대감이 낮아질 수도 있는데 21대 국회도 여소야대였습니다. 그러면 총선을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느 당이 과반을 차지하느냐. 네. 두 번째는 개헌 지지선을 돌파를 하느냐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 이번 내용을 보면 21대 국회하고 의석 수가 몇 개가 차이 날 뿐이지 중요한 포인트는 똑같기 때문에 네. 또 우리 다 예상을 했었잖아요. 최근 한 달 전부터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통계 그 조사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크게 동요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대감도 뭐 지난 21대하고 비슷하겠구나. 네. 법안 통과 잘 안 되겠구나. 작년에 정부가 여러 가지를 발표를 했잖아요. 취득세 중과 폐지, 그거는 이제 지방소득세법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실거주 의무 이제 3년 유예되긴 했는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요. 예, 그거 뭐 저기 뭐 소급해서 한다더니 아예 뭐 물 건너가는지 그러니까 그게 국회법 감감 개정을 무소식이죠. 해야 되는데 네. 이번에도 이제 여소야다가 됐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이고 실거주 의무 폐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법안들이 결국에는 작년하고 비슷하겠구나라고 우리가 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국회가 21대하고 다르게 이런 민생 법안들을 빨리빨리 처리해 준다면 또 기대감을 생길 수는 있는데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총선 기간에 국회의 그 세종 이전 그게 네네. 이제 이슈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야 모두 이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 시간은 걸려도 좀 진행은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전이 될까? 그리고 이전이 된다면 서울과 세종 부동산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그렇죠. 네. 이게 가지고 이제 굉장히 좀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요. 일단 이전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이전이 된다면 몇 년이 걸리고 어떤 영향을 주느냐인데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이게 수도 이전하고 문제가 좀 맞물려 가지고 헌법 소원까지 갔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또 개헌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행정기관이 갔기 때문에 국회가 가는 건 문제 없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래나 저래나 공통점은 저도 양쪽 의견을 다 들어봤는데요. 결국에는 10년 정도 걸리는 거는 우리 감안을 해야 된다. 빨라야 10년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오르냐 안 오르냐는 좀 다른 문제이긴 한데 저는 행정 비효율성이나 서울 과밀화를 좀 해소하려면 네. 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는 입장인데 또 서울 민심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영향을 좀 살펴보게 되면 네. 최근에 세종시가 분위기가 안 좋아요. 집값 매매 그렇더라고요. 변동률을 네. 보면 네. 마이너스 3.0.35%까지 전국으로 보면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이 세종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본격적으로 좀 추진이 된다라는 움직임이 있다면 세종시의 하락을 좀 막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좀 기대를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당장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역시 세종시가 좀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전체 지역이 영향을 받기는 어렵고 네. 아무래도 여의도가 우리 KBS가 있는 여의도가 좀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 여의도 보면 이게 느낌이 오잖아요. 이제 동여의도, 서여의도로 좀 구분이 되는데 KBS는 서여의도에 서쪽이죠. 있죠. 네. 그래서 동쪽은 굉장히 고층 빌딩들이 이제 질비하고 금융 허브 같은 느낌이 드는데 혹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이게 왜 동성가 하면은 이제 이게 도로. 강북을 봤을 때 그렇죠. 가운데 여의도 공원하고 그렇죠. 이제 그 도로가 있는데 도로 여의도 그걸 공원을 기준으로 이제 오른쪽이 동여의도, 그렇죠. 왼쪽이 서여의도 그렇게 나눠져 네, 있는데 네. 이게 또 결정적으로 왜 이렇게 고도 차이가 나냐면 네. 서쪽에는 국회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죠. KBS 바로 옆에 있죠. KBS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고도 제한에 걸립니다. 국회가 있기 때문에 주요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법으로는 51m 밖에는 못 짓습니다. 고층 51m 개발이 밖에. 불가능하다는 네, 네. 거죠. 그래서 서울시가 고도 제한을 한 170m로 완화해 주겠다라는 발표도 있긴 했는데요. 예전에 네. 국회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국회 이전이 되면 이제 더 이상 걸림돌이 없으니까 동쪽처럼 이제 고층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일부 주인들은 좀 매물을 회수하는 분들도 지금 나온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미리 거둬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추진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서울이 그래도 투자하긴 괜찮은 지역이다 생각해서 외지인의 서울 투자가 네. 늘고 있는 추세인가요? 계속 어떻습니까? 최근에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똘똘한 한채 현상이라고 하는데 지방보다는 서울이 입주 물량도 좀 부족하고 미분양도 적고
또 인구 네, 밀집도는 높고 수요는 많으니까 불안한데 그래도 서울이 좀 안전하지 않을까? 일본 또 도쿄가 좀 잘 버텼으니까 이런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외지인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딘 것 같습니까? 서울에서의 외지인 지역 저는 이 결과를 보기 전에 네. 노원구 아닐까라는 생각을 너무 했는데 비싸지 않은 쪽. 네. 근데 저는 결과를 교통이 좋은 뭐 영등포라든가 네. 아니면 저기 반포 쪽 고속터미널 있는 쪽. 네. 아니 상봉 시외버스 터미널 있는 쪽. 근데 아닌가? 결과를 보니까 관악구가 1위로 나왔습니다. 관악구요? 네, 관악구가 네. 34.1%, 관악구가 1년간 최근 1년간 거래된 내역 중에 34.1%가 외지인이라고 왜 합니다. 그랬을까요? 일단 관악구 아파트 가격이 서울 다른 구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의외로도 강남 진입이 좀 편한 지하철 편이- 2호선 네, 역세권입니다. 편하고 그래서 또 가격은 저렴한데 강남이나 이렇게 2호선 라인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진 것 같고요. 또 또 송파구 같은 경우도 이제 전체 거래량 총량을 본다면 송파구가 2,830건으로 가장 거래가 많았는데 그래요? 외지인 비중이 28.9%, 네. 꽤 높죠. 그리고 강동구라든지 다른 구들 보더라도 강남이 25%, 강동구는 28%니까 네. 쉽게 말하면 한 4건 구 중에 1건 정도, 관악구는 3건 중에 1건 정도는 외지인이 거래했다라고 그렇군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좀 많아서 저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건수의 그 퍼센트를 그렇죠, 차지하는 그렇죠. 거지 네네. 전체 그 소유자의 그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신 거죠. 네네네. 네. 그리고 이거 한번 좀 여쭤볼게요. 이제 집을 계약을 했는데 이제 대출이 안 나오거나 뭐 살고 있는 집 요즘 잘 안 팔려서 맞습니다. 잔금일을 앞두고 잔금을 못 치르는 그런 매수인이 왕왕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런 있습니다.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계약 해지를 해야 되는데 네. 매수인도 곤혹스럽지만 매도인도 네. 본인도 이제 계약금 받고 다른 데 가려고 이제 뭐 다 준비를 했었는데 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이제 종종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렇게 딱 하면은 뭐 깔끔한데 사실 네. 그 돈 받으면 네. 내가 이사 갈 집에 대부분 그렇죠. 계약금으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뭐 대출을 상환하든지 그렇죠. 또 돈을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분이 없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사유가 있어가지고 내가 계약 못하게 됐다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법 내용을 좀 보자면 네. 민법 제565조 내용을 보면 해약금에 의한 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뭐 말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해서 계약 해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네. 이게 법률 용어라서 좀 어렵긴 하는데 네. 쉽게 말하면 집을 샀는 매수자 같은 경우는 계약금을 냈을 거잖아요. 네. 냈는 계약금을 포기하게 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제가 되는 거고요. 네. 자, 집주인 같은 경우는 마음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계약 안 하고 팔고 싶어. 계약은 했는데 계약을 했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안 팔고 싶어. 안 팔고 싶어. 집값이 오르는 것 같아.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할 때는 받은 돈을 돌려주고요. 네. 플러스 그 돈만큼 한 번 더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1,000만 배액 원을 상환. 줬으면 2천만 원을 더 줘야 줘야죠. 돼요. 내가 다 1,000만 원 합해서 2,000만 원 받았으니까. 준 다 합해서 거. 2천만 네. 원이니까 배액 상환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내가 계약금을 걸었는데 이자가 대출이 안 나온다든지 마음이 변심하게 되면 내가 포기할 테니까 내가 안 할래라고 하는데 이 사연처럼 집주인한테 연락이 와서 어떤 부탁을 한다. 내가 네. 사정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내가 계약금 포기는 도저히 못할 것 같고요.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하면 네. 사실은 좀 굉장히 곤혹스럽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해약하지 마시고 일단 사정을 들어보시고요. 네. 타당한 사유 있잖아요. 네. 좀 기다려주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 은행에서 대출이 빨리 안 나오지만 내가 뭐 다른 데 된다든지. 계약금을 낸 거라든가 상환해서 내가 돈이 그렇죠, 공공한 그렇죠. 상태가 아니면 맞습니다. 상대편 조금 봐주시는 게 편의를 봐줄 수 있으면 봐주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봐주지 않을 때에는 이제 법대로 이제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해야 되는데 네.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앞서서도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네.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가 뭐냐면 중도금입니다. 네. 중도금을 내면 이게 안 됩니다. 계약 해지가 안 일방적으로 된다면서요. 계약 해지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항상 계약을 유지하고 싶으면 절대 안 깨고 싶으면 중도금을 먼저 내거나 받는 게 유리할 중도금 수도 액수는 있습니다. 상관없다고 하던데요. 액수는 상관없고요. 네. 중도금 계약 기간을 날짜를 예를 들어서 4월 30일로 했습니다. 잔금은 5월 30일. 근데 내가 불안해요. 네. 그러면 4월 30일이라고 약정을 했더라도 계약서에 네. 더 빨리 입금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인 상관없이 그냥 입금해버리면 그게 네, 중도금 먼저 해서 아까 입금하는 거는 말씀하신 상관이 없습니다. 이행에 착수가 돼서 네네. 계약 해지가 안 된다 이 말씀이세요? 네네. 물론
당사자는 왜 입금했냐라고 그건 이제 좀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다툼의 여지는 법에 있는데 가면. 네. 기간을 꼭 정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대로 한다면은요.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계약금을 이제 다 걸을 때 집값이 비싸니까 다 못 냈고 계약금 일부를 내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 이제 가계약금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런 경우에 계약이 해지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계약서 작성을 안 했다면 가계약금을 가지고 이제 해약금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네. 논란이 되는 건 네. 계약서를 다 작성하고 네. 가계약금 100만 원만 내고 네. 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서 네. 내용에 뭐 1억이라고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분쟁의 소지가 있고요. 계약서 네. 내용을 따라야 될 수도 있습니다. 꼼꼼히 잘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